이상심리학 제8장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및 해리성 장애에 대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는 1. 신체 증상 장애 2. 질병 불안 장애 3. 전환 장애 4. 허위성 장애가 있습니다. 해리 장애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임상적 특징과 하위 유형 2.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의 근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는 신체적인 질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증상을 나타내지만 의학적으로는 명백한 병리적 소견이나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며 심리적 요인이 증상을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정신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꾀병과는 달리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의 증상은 의도적인 조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장애의 환자들은 증상의 실제적인 신체적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증상을 통해 심리적이거나 실제적인 2차적 이득을 얻으려는 무의식적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는 증상이 발현되는 특징에 따라서 신체 증상 장애, 질병 불안 장애, 전환 장애, 허위성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관련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질병 불안 장애. 이 질병 불안 장애는 DSM-4에서 질병 장애에 대해서 명칭을 바꾼 것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장애가 바로 질병 불안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러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 참고 말씀 또 양해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지난 시간에 그 조현병에 대한 즉 정신분열증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 강의를 하면서 그 용어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조현병보다는 그동안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그 정신장애 명칭이 더 익숙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조현병이 요즘에 실제 DSM-5에 쓰고 있는 정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현병이 현재 공식 그 진단 명칭이라고는 알고 계시고 또 조현병은 곧 정신분열증이다 이렇게 같은 뜻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역사의 과정을 보면 2011년도에 신경정신의학회에서 과거의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정신분열증에 대해서 과도한 편견도 있고 또 이렇게 약간 낙인을 찍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변호사님들, 의사 선생님들 또 국어학자들이 가장 조금 편한 이름으로 바꾸자 했던 것이 조현병인데요. 이 조현병은 이 한자명인데 그 뜻을 풀이하면 이 검은고의 줄을 조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고라는 악기가 제대로 소리를 못 냈을 때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줄을 조정하자 뭐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 저의 해석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정신분열증을 정식명인 조현병으로 명칭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도록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위 건강염려증, 질병불안장애는 실제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신의 그 질병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병이 혹시 없을까, 심각한 질병이 없을까 해서 과도한 집착, 또 그 질병에 대한 공포심을 나타내는 그런 정신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불안장애 환자들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몸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막 합니다. 검사를 해서 혹시 무슨 병이 있는가 그 원인을 끝없이 찾아내려고 하는 진료 추구형이라고 하는 증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증상은 정반대입니다. 전혀 의사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또 병원을 이제 억지로 이제 식구들이 가자 그러면 약속은 했습니다. 진료 약속을 해놓고는 그 시간이 되면 진료를 안 갑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그 두 가지 적극적인 끊임없이 그 의료 쇼핑이라고 하나요? 의료 쇼핑 하듯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 진료 추구형. 아예 나는 병이 없다, 나 병원에 가지 않는다, 나 의사에 의존 안 한다 하면서 병원을 회피하는 회피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병불안장애는 때때로 약간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걸 굉장히 심소봉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조금 그냥 속이 안 좋은데 내가 위암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막 해서 그때부터 그냥 공포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 때로는 위암 걸린 환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것은 정신장애이기보다는 약간의 그 성격장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엄연히 이것은 정신의학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DSM-5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장애 질병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것이 좀 궁금해지죠. 역시 심리적인 원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다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이 성장 과정을 보면 버림받은 마음이라든가 또 상처받은 마음이라든가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들이 쌓여서 그것이 그냥 자기 신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경우, 또 그러한 분노가 이렇게 심리적인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좀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 나는 가치가 없어라고 하는 무가치감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실망스럽고 힘이 들죠. 이걸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시킨 거죠. 차라리 내가 무가치한 존재,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런 존재보다는 오히려 신체적인 증상을 갖고 있으면 좀 더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않겠냐, 이런 심리적인 작용도 바로 질병불안장애를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이 질병불안장애는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 질병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이상 없습니다라고 해도 끊임없이 자기 상상호를 통해 가지고요 그 말씀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환자들을 보면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도무지 의사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마치 중환자인 것처럼, 또는 병원에 가도 전혀 소용없는 것처럼 진료를 회피하는 뭐 이런 경우에서 상당히 우리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까요? 물론 여기는 심리 치료가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된 신념이거든요. 인지치료 또는 그 NLP 심리치료에서 신념 바꾸기와 같은 이런 치료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가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왜곡된 신념으로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신념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즉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무의식에 그것을 심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막 증상들이 막 나타나면 뭐 약물 치료를 하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심리 치료를 아마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것들은 순수하게 마음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정신장애다 또는 질병이다 해서 시민성 장애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때로는 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재발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그
질병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는 남녀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아마 전 연령대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아마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사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요즘에 그래도 자녀들 다 키워놓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의외로 이 과잉 진료를 하거나 아예 병원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본다면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청년 초기에 자기 외모나 자기 몸에 대한 과대한 관심이 이런 것들을 불러온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 연령대 어느 연령에 관계없이 그런 그 성격적인 결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버림받은 그런 마음, 사랑받지 못한 그런 분노의 마음들이 그냥 그 신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나타나서 거기에서 이제 질병에 대한 공포로 나타나는 것이 질병불안 장애, 우리 흔히 말하는 과도한 건강 염려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신체 증상장애의 임상적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 증상장애의 DSM-5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신체 증상에 대한 과도한 생각, 감정 또는 행동을 보이거나 증상과 관련된 과도한 건강 염려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나타낸다. 첫 번째로 자신이 지닌 증상의 심각성에 대해서 과도하게 몰두합니다. 두 번째, 건강이나 증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을 나타낸다. 세 번째로 이러한 증상과 건강 염려에 대해서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한다. 이런 신체 증상에 대해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신체 증상 장애의 진단 기준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신체 증상 장애를 지닌 사람은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가지의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체 증상은 실제로 신체적 질병과 관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 증상 장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신체 증상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이러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증상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건강에 관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증상이 심각함을 이야기하며 과도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신체 증상 장애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경험이나 만성적인 질병, 우울, 불안 등의 정신과적 장애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신체 증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지적 요인을 살펴보면 이들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소한 신체적 감각에 예민하고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신체적 현상을 심각한 질병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증상 장애는 진단 기준이 DSM-5에서 처음 제안되었기 때문에 임상적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진단 기준은 다소 다르지만 증상이 비슷한 DSM-4의 신체와 장애에 관한 연구문헌에 근거하여 원인과 치료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건강염려증 환자에서처럼 신체와 장애 환자들은 성장기에 가족 구성원이 병을 앓거나
상해를 입은 것을 보고 아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 즉 관심을 얻을 수 있고 어려운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구에서는 이 장애가 가계를 따라 전이되며 유전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이 장애가 가계 연구와 유전 연구에서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강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신체화 장애 환자의 직계 가족 중 남자들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약물 남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높습니다. 따라서 두 장애가 어떤 유전적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전형적인 행동 특징에는 절도, 상습적 거짓말, 공공기물 파괴, 재정 문제와 직장에서의 무책임한 행동, 공공연한 신체적 공격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공격적인 행동과 범죄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그에 따른 불안감이나 죄책감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주로 남자에게서 일어나고 신체화 장애는 보통 여자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발병 시기가 이르고 보통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또한 치료되기가 어렵고 특히 결혼 생활의 불화, 약물과 알코올 남용, 자살 시도의 문제를 자주 드러냅니다. 신체화 장애와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왜 이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합적인 생물 심리 사회적 설명이 이 질문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신체화 장애 모두가 행동 억제 체계가 취약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행동 억제 체계는 위협이나 위험에 대해 감지하여 이런 위험이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체계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체계는 행동 활성화 체계인데 이는 충동성, 자극 추구, 흥분성에 관련된 특징들을 관장하는 체계입니다.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신체화 장애는 이러한 행동 활성화 체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약한 행동 억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환자는 위협이나 위험의 신호를 만날 때 보통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불안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에 더 잘 반응하며 결국 법적 처벌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충동성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신체화 장애의 경우에도 비슷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여러가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동정과 관심을 받게 되지만 결국엔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체화 장애와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기저에 같은 신경생리학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다르게 표현되는 이유에는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격성은 남성과 강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인 반면 의존성과 낮은 공격성은 여성과 강한 연관이 있는 성격 특성입니다. 따라서 공격성과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남성에서, 의존성과 신체화 장애는 여성에게서 강한 관련성을 갖고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화 장애는 치료되기가 극히 어려우며 아직까지 치료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의 목적은 증상을 낫게 하는 것보다는 증상을 다루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집단 치료가 유용함이 예시되고 있습니다. 집단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각 치료에 따라 지지적 치료, 문제 해결 기술, 대인관계 향상시키기, 직업적 재활, 물리요법, 이완 훈련 등을 강조합니다. 치료자는 환자가 자신의 신체 증상을 매개로 하여 얻게 되는 강화적 이득을 줄여나가고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행동도 줄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즉, 이들 환자가 새로운 증상이 생길 때마다 여러 병원을 찾지 못하도록 한 명의 의사가 1차적 관리자로 환자를 전담하여 이들의 모든 신체적 호소를 처리해야 하며, 환자가 추후 다른 전문 의사를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처음에 찾아간 의사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몇몇 연구에서 대인관계의 향상, 도움 구하는 행동의 통제 등의 방법이 환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지는 않았으나 도움을 구하는 행동은 상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 증상 장애의 임상적 특징으로 DSM-5의 진단 기준은 1개 이상의 신체적 증상의 고통을 겪거나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방해를 받는다입니다. 아까 본 영상은 질병불안장애인 건강염려증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질병불안장애의 임상적 특징으로 DSM-5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DSM-5의 진단 기준에 의하면 A. 심각한 질병을 지녔다는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B. 신체적 증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강도가 경미해야 한다. 다른 질병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질병 집착은 명백히 과도한 것이어야 한다. C. 건강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으며 개인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다. D. 과도한 건강 관련 행동, 예를 들면 질병의 증거를 찾기 위한 반복적인 검사나 부적응적 회피 행동, 예를 들면 의사와의 면담 약속을 회피하는 것을 나타낸다. 2. 이러한 질병 집착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두려워하는 질병이 이 기간 동안에 바뀔 수 있다. F. 질병 불안장애는 신체 증상장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신체 변형장애, 강박장애,
또는 망상장애의 신체형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질병불안장애는 DSM-4에서는 건강염려증으로 불리웠습니다. 질병불안장애 환자들은 자신의 신체 증상이나 신체 감각에 대해 비현실적이나 부정확한 해석을 내리고는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사소한 신체 증상에 매우 집착하는데, 예를 들어 호흡이 가빠지면 심장마비를, 두통이 생기면 뇌종양을 의심하며 불안해합니다. 항상 자신이 병에 걸렸을까 두려워하여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지만 의사 쇼핑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항상 병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얽매여서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게 지내고 개인적인 생활이나 사회적, 직업적 영역에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증상에 신체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하면 불쾌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을 하며 그 자체로 위험이 뒤따르고 비용도 많이 드는 진단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신체적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증상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여 안심시켜주면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도 보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증상을 가볍게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학적 평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말에 증상이 안정되거나 완화되기도 합니다. 질병불안장애 환자들은 매우 다양한 신체 증상을 나타냅니다. 전형적으로는 심장 박동이나 발한, 내장 운동과 같은 정상적 신체 기능이나 감기 같은 아주 사소한 신체적 이상을 과잉 지각한 것입니다. 모호한 피로감이나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적어도 6개월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사람의 사망이나 질병, 실제로 앓았던 질병과 같은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일시적인 증상을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교시를 마치고 잠시 후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